안녕하세요. 자, 품사 정리 시작합니다. 자, 세상에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죠. 집, 방탄소년단, 멋있다, 공부하다, 뭐 마음, 사랑, 뭐 여섯, 첫째, 매우 많이, 그들, 여기, 뭐 헌, 온, 헉, 아야, 뭐, 아, 네, 뭐 이런 다 뭐예요? 다 단어들이에요. 그럼 이제 국어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이 단어들 좀 묶을 수 없을까? 좀 비슷한 것끼리 같이 묶을 수 없을까? 이런 걸 고민해 본 거죠. 그래서 이 단어들을 어떤 공통된 성질이 없을까를 찾아본 거예요. 공통된 성질에 따라 묶어보려고.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단어들을 좀 보세요. 뭐가 좀 비슷해 보여요? 맞아요. 의미적으로 봤을 때 벌써 좀 여러분 눈에 바로 띄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집, 좀 두껍게 할게요. 집, 방탄소년단, 마음, 사랑, 이런 애들은 약간 의미가, 이게 이름을 나타내는 말들이잖아. 이름을 나타내는 말들. 이게 의미적으로 비슷한 애들이에요. 어떤 거는 뭐, 이렇게 구체적인 의미, 이름, 아니면 얘는 추상적인 어떤 이름들. 이렇게 이름을 나타내는 말들끼리 묶어볼 수 있고, 어떤 단어들은 보니까, 이거 움직임이네. 공부한다, 뭐, 뛰다, 뭐, 그런 거? 뛰다, 걷다, 이런 거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잖아요. 의미적으로 움직임을 나타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단어들로 뭐 이런 거, 멋있다 이런 거, 멋있다. 멋있다 같은 경우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 멋있다도 그렇고 뭐 크다 작다 이런 말도 마찬가지예요. 예쁘다 이런 말들 다 어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들이구나. 그런가 하면 또 새로운 거 뭐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봤을 때 지금 이런 여섯, 뭐 첫째 이런 거는 뭔가 이렇게 수를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또 비슷한 거 뭐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 선생님 이런 거 그들 여기 이런 말들은 보니까 집이나 방탄소년단이라고 말해도 되지만 방탄소년들을 대신하여 가리킬 수 있죠. 그들 방탄소년단은 멋있다 했을 때 방탄소년단이란 말 대신 그들은 멋있어. 이렇게 그들이란 말로 대신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명사를 대신하는구나. 그리고 뭐 집이라는 말, 집에 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 와라고 집이라는 말을 대신할 수 있죠. 이렇게 무슨 사물이나 장소, 뭐 사람 등을 대신하여 쓰는 말이 있구나. 이건 좀 대신해서 쓰는 의미들이네. 묶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봐보세요. 맞아. 여기 매우 많이 이런 말들은 보니까 이 매우만이란 말들은 보니까 선생님 이 매우만이란 말들은요 그냥 혼자 하는 잘 안 쓰이고 뭔가를 어떨 때 쓰이죠? 왜 안 나오지?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구나. 맞아. 이 매우 많이는 매우 멋있다. 많이 공부한다. 이렇게 뭔가 움직임을 나타내거나 상태를 나타주는 말을 뭔가 이렇게 꾸며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꾸며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 있는 말 또 보세요. 헌하고 뭐 옷 같은 거 보세요. 옷 이런 거. 옷 이런 거는 옷 이런 거는 헌집. 온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 이름을 나타내는 말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얘는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죠. 벌써 묶은 거 보세요. 파란색, 노란색, 뭐 이 지금 초록색, 이 연한 하늘색, 회색 이런 색깔들로 나타내는 것들이 다 뭐예요? 의미적으로 지금 제가 분류하고 있어요. 의미로 따라 분류하고 있어요. 또 있죠. 뭐가 있을까요? 이 아야! 네! 이런 말들은 다른 말들과 상관없이 자기네가 쓰이는 것, 예를 들면 이렇게 느낌, 감탄, 느낌 감탄, 그리고 대답,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 뭔가 감탄하고, 느낌을 나타내고, 뭐 대답하고, 이런 말들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네. 그런가 하면, 뭐뭐도, 이런 말은 혼자서는 절대 안 쓰이죠. 혼자서 절대 안 쓰이고, 항상 이런 이름을 나타내는 말의 뒤에 붙어서 다른 문장과의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뭔가 여기 뒤에 붙어 있는 단어들이구나. 이렇게 해서 얘도 묶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단어를 이제 묶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어들을 공통된 성질, 어떤 의미에 따라 얘네는 이름을 나타내는 말들, 얘들은 뭔가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들, 얘네는 그리고 움직임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말, 얘네는 꾸며주는 의미, 얘는 수의 의미, 얘는 명사를 대신하는 의미들, 이 의미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이거 이렇게만 나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다른 방식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다시 다른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느냐? 짱 보세요. 딱 봤을 때 한 번에 여러분 볼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요. 딱 봤을 때, 얘들 봐. 뭔가 이렇게 다로 끝나던 말들과 아닌 말들이 있네.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이 다로 끝나는 말들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멋있다, 멋있고, 멋있니? 뭔가 바뀌죠. 공부했다, 공부한다, 공부할 것이다, 공부하겠다. 이렇게 뭔가 계속 변해요. 이게 변해요. 형태가 변해요. 얘는 안 변해요.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따라 나누느냐에 따라서 어떤 공통된 성질을 뭐로 잡을 것인가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공통된 성질을 뭐로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국어학자들이요, 뭐 이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단어들을 어떻게 공통된 성질로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공통된 성질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뭐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의미로 묶어서 얘는 비슷한 의미들끼리 묶어보자. 이 비슷한 의미들이 묶어보자. 이렇게 의미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고요. 의미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요,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따라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자, 보시면 여기 있는 말들 중에서 집, 방탄소년단, 마을, 사람, 이 말들은요, 첫째, 여섯, 이런 것들은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위치에서 거기서 어떤 기능을 해요. 그런가 하면 얘네들은요, 문장에서 뭔가 서술하는 기능을 하죠? 풀어주는 기능을 하죠. 그러면서 얘네들은 또 형태가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 보세요. 이 매우만이랑 헌오는요, 뭔가 꾸며주는 기능을 해요.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얘네들은 문장 안에서 다른 단어들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문장 안에서 혼자는 못 쓰이고 이런 체언에 붙어서 뭔가 문장 안에서 관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역할에 따라서 또 기능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단어를 어떤 공통된 성질에 따라 묶은 것을 바로 품사라고 하는 거예요. 품사. 아까처럼 의미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죄송해요. 아니면은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의미 또는 하는 역할 또는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형태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에 따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이 품사를 단어를 나누는 기준이 이 역할, 기능 또는 의미 또는 형태, 이 세 가지의 기준으로 한번 품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앞에 선생님이 세상의 모든 단어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게 품사예요. 품사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보면 품사는 어떤 공통된 성질을 가진 단어끼리 묶어놓은 또는 모아놓은 단어의 갈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품사의 분류 기준이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불변어와 가변어, 이렇게 형태가 변하는 거. 부르다, 걷다, 즐겁다, 기쁘다, 달리다처럼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데, 기본형이란 말 자체가 뭡니까? 이게 다를 때 또 다르게 변한다는 거잖아요. 부르다가 부르고가 되기도 하고, 걷다가 걷니가 되기도 하고, 즐겁다, 즐거웠다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형태가 변하잖아요. 근데 얘 학교가 어제 했다고 어제 학교 가면은 헛교고, 오늘은 학교, 내일은 핵교 이렇게 바뀌어요? 어제 만나면 강아지고 오늘은 강아지, 내일은 갱아지가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형태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단어가 문장에서 사용될 때 형태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기준해서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분류 기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태죠. 두 번째 분류 기준은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 어떤 기능,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른 거죠. 그래서 승현이가 기다리고 있어서 한설이가 여기 들어가 있는 말 뭐예요? 여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단어가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나왔다? 빨리, 얼른 나왔다. 이렇게 뭔가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 승현이가 기다리고 있어서 한설이가 수학여행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기에는 이 명사가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나왔다라는 말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기능 또는 역할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분류 기준은 의미죠. 의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의미에 따라서 나눈다. 예를 들면 이름을 나타내는 말들 또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들 아니면 기쁘다, 즐겁다처럼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들 이렇게 의미에 따라서 나누는 게 이게 가장 많이 쓰는 일반적인 품사라는 의미죠. 품사의 개념이죠. 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불변어 여러분 품사의 분류 기준 세 가지 있다는 거. 형태, 기능, 의미 이 세 가지의 분류 기준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단어를 봤을 때 이 단어가 어떤 분류 기준에 따라서 분류됐는지 이 기준을 찾아내는 것도 종종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시고 또 우리가 다음부터 뭘 볼 거냐면요. 이 의미에 따라 나눈 기준이 9개가 있어요. 여러분이 쉽게 알고 있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뭐 조사, 그리고 뭐 부사, 관형사, 감탄사 이 사로 끝나는 9개 있죠? 요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9개의 품사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품사라고 해서 9개로 나누는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나누는 뭐 동사, 형용사 이거 있죠? 이건 의미에 따른 기준이에요. 그럼 우선 여기 보세요. 자,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이나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들 이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묶어서 무슨 사라고 부를까요? 맞습니다. 명사라고 하죠. 이름 명사에서 명사라고 해요. 여기 밑줄 친 거 보세요. 민재, 진수, 운동장, 배드민턴 이런 게 다 명사예요. 행복, 것, 인내, 열매 이런 거. 실제로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것들도 있고 뭔가 추상적인 것들도 있죠. 그리고 또는 의존 명사라고 해서 뭔가 이게 이름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혼자는 못 쓰이고 뭔가에 꼭 함께 써야 되는 약간 의존적인 명사도 있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이런 민재라는 말을 대신해서 쓰는 나라는 말. 여기 뭐 행복, 그거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그것, 행복 대신 쓰고 있죠. 그것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그것. 이렇게 사물을 대신해서 쓰는 말. 또는 운동장에서 배드민턴을 하고 있어. 운동장이라는 장소인데 이 운동장이란 말을 대신해서 뭐라고 합니까? 저기에서 배드민턴 하고 있어. 이렇게 대신 쓸 수 있죠. 사람, 사물, 장소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킨다. 대신하여 이름하는 거죠. 대신하여 이름한다고 해서 대명사라고 합니다. 대명사에는 사람을 나타내는 대명사들 예를 들면 사람의 나만 있어요? 너도 있죠. 그도 있죠. 그녀도 있죠. 그들도 있죠. 종치고 있어요. 그들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그것만 있습니까? 사물이 그것, 이것, 저것 다 있죠. 이것 가까운 건 이것, 멀리 있는 건 저것, 좀 가까이 있는 건 그것 가리키는 말들인 거죠. 그다음에 장소도 마찬가지. 여기, 저기만 있지 않죠. 여기, 뭐 여기, 저기, 거기 다양하게 있어요. 이런 말들이 모두 다 대명사예요. 그러면 이건 더 쉬워요. 수량이나 순서 나타내는 말들. 하나, 둘, 셋, 하나, 1, 2, 3 이런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들 또는 이건 내가 첫째로 아끼는 거야.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수량, 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수를 나타낸다고 해서 수사라고 해요. 수사. 보세요. 이름을 나타내는 말 명사, 이름을 나타내는 걸 대신하여 가리키는 말 대명사,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는 말 수사. 이렇게 명사, 대명사, 수사는 각각의 의미에 따라 나눈 건데요. 이 세 개는 공통된 역할을 합니다. 공통된 역할을 하고 특징이 비슷해요. 그래서 얘는 셋을 묶어서 체언이라고 해요. 체언. 이 세 개는요. 문장에서 사용될 때 특징이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민재가 오늘은 민재고 어제는 만재가 되고 내일은 먼재가 되진 않아요. 이 민재란 이름이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하다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하다라는 말은 지금은 한다지만 어제는 했다고 내일은 하겠다라고 모습이 변하죠. 형태가 변하죠. 근데 이 체언들은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얘네는 죄송해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문장 안에서 저 계속 이어서 할게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문장 안에서 동작이나 어떤 상태, 예쁘다, 예쁜 거의 주체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또는 민재가 뭐는 진수가 이렇게 그 누가 무엇에 해당하는 말 이런 걸 이제 사실은 이제 주어의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 주체가 되는 말 또는 나는 누구를 진수를 행복을 뭐 이렇게 이 대사 을을에 오는 말 목적어의 역할 또는 나는 선생님이 되었다. 선생님이 아니다. 되다 아니다 오는 말. 이 보충하는 말.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주어의 역할, 목적어의 역할, 보어의 역할을 해요. 이런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묶어서 체언이라고 묶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요. 혼자 쓰일 수도 있죠. 민재, 진수, 운동장에서 놀고 있어 이렇게 해도 되지만 민재가, 진수와, 가와 이런 말들 여기 보면 가와 이런 말들을 이제 조사라고 하거든요. 가와 이런 조사와 결합해서 쓰이거나 홀로 쓰인다. 이게 체언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조사랑 결합해서 쓰이거나 홀로 쓰인다. 가장 큰 특징이니까 기억하시고요. 각각 명사, 대명사, 수사가 뭘 의미하는지도 아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 단어들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는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독특한 성격을 가진 바로 두 개의 폰사를 같이 공부할 건데요. 먼저 보세요. 빨간색.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들. 움직임다. 움직이는 거. 예를 들어 볼게요. 먹다, 자다, 잡다, 노래하다. 더 해보세요. 걷다, 공부하다, 놀다, 먹다. 다 움직임이에요. 움직이는 행동을 나타내죠. 이렇게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를 한자로 움직일 동 해서 뭐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 이게 성질이 어때? 가벼워, 무거워, 하얗고 빨갛고, 예뻐, 작아, 둥글어 이런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 여기 얘가 나와 있네요. 많다, 둥글다, 얇다, 작다, 예쁘다. 이렇게 상태나 성질을 형용해줘요. 여러분 사실 성질사라고 말하고 싶겠죠. 상태사. 근데 안 그래요. 상태사 없어요. 성질사도 없고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상태를 형용해 준다라고 해서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나는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형용하기 어려워. 이런 쓰이잖아. 형용사. 기억하세요. 이 동사와 형용사는요.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이 같아서 같이 묶은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문장에서 무엇이 어찌하다, 무엇이 어떠하다 같이 움직임과 상태를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설명하는 역할을 해요. 역할을 묶어서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용언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왜 설명언이라고 안 하고 용언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쵸. 제가 국어학자였으면 설명언이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왜 용언이라고 했냐면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때문에 그래요. 아까 문장에서 사용될 때 형태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썼었죠. 형태가 변하는 걸 이제 가변어로 간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앞에서. 형태가 변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를 들면 먹다라는 말이 먹다라고만 쓰이지 않고 먹고, 먹으니, 먹자 이렇게 바뀐다는 거. 먹었다, 먹겠다. 이렇게 다양하게 모습을 바꾸죠. 이렇게 다양하게 모습을 바꾸는 거를 우리가 활용이라고 하거든요. 활용. 그래서 이 활용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작다 이거 형용사잖아. 예쁘다도 마찬가지고. 예쁘다 해볼까요? 예쁘고 예쁘니 예뻐서 뭐 예뻤다 뻗다 어따로 다 바뀌잖아요. 이렇게 형태가 바뀌는 걸 다 뭐라고 하냐면 활용이라고 해서 활용한다 해서 이 용에서 와서 용언이에요. 이 두 개는 활용하기 때문에 용언, 활용하니까 용언이에요. 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종종 이걸 뭘 헷갈려 하냐면 선생님 저는요. 다 알겠는데 가끔 동사랑 형용사가 헷갈려요 라는 말하는 친구들 솔직히 선생님도 헷갈려. 선생님도 이게 정말 움직임인지 아니면 상태나 성질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헷갈리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방법. 짜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로 현재형 어미 니은다를 붙여보거나 명령형 어미 아라를 붙여보거나 청유형 어미 자. 청유라는 거는 명령은 알죠?
행동을 바로 요청하는 거예요. 바로 하라는 거죠. 바로 행동을 움직여줘야 돼요. 청유는 그 행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움직임은 행동할 수 있죠. 근데 상태나 성질이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형용사를 동사를 구별할 때는요. 이 명령과 청유가 안 되면 형용사예요. 동사는 명령 청유형이 돼요. 이러면 가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기본형이 가다예요. 그러면 가라. 바로 움직이고 가죠. 가자. 같이 가면 돼요. 행동으로 바로 보여줄 수 있어요. 동사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근데 형용사 보세요. 시연아 예뻐라. 예뻐라는 말 듣고 예뻐라 해서 예뻐 확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예쁘자 이런데 갑자기 예뻐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 행동으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형용사들은 이 명령형과 청유형이 안 돼요. 안 돼. 좀 두껍게 해볼까? 좀 두껍게 해볼까 봐. 두껍게 해야 될 것 같아. 지워. 좋아. 좀 두껍게 해봐야지. 파란색으로. 안 돼. 그런데 이걸로도 헷갈려해요. 왜 뭐가 헷갈리냐면 자이언티 때문이야. 자이언티가 노래를 불렀어. 어떤 노래 불렀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저 그거 들고 생각했어요. 자이언티는 중학교 때 문법 공부를 안 했구나. 내가 자이언티를 가르친다 문법을 제대로 가르쳐 줄 텐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행복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행복하다 얘는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형용사인데 형용사가 행복하자가 되면 안 되죠. 행복하자로 활용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 그렇게 불러가지고 왠지 걔가 행복하자가 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말 동사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렇게까지 명령형 어미나 청유형 어미로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죠? 사실 저는요. 선생님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요. 바로 이거예요. 현재형 어미를 붙여보는 거예요. 현재형 어미를 붙여서 이게 맞으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 무슨 말이냐? 자, 이런 형용사들은요. 현재형을 나타낼 때 자, 우리 기본형이 많다죠. 그럼 현재가 자, 사과가 많다. 현재형 만들어 보세요. 사과가 많다죠. 그거를 사과가 맞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아름답다가 이제 형용사예요. 자, 현재형이에요. 꽃이 아름답다. 그럼 현재로 말해봐요. 꽃이 아름답다. 똑같아요. 현재형이 기본형과 똑같아요. 그런데 얘 보세요. 이 먹다가 기본형이죠. 먹다. 그러면 나는 현재형. 나는 맞아. 먹는다. 는다. 는다 되네. 그러면 자다 보세요. 그녀가 자다가 기본형이면 현재형 말할 때 그녀가 잔다. 니은다 되네. 이렇게 니은다, 는다로 활용을 하면 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현재형을 했을 때 예쁜다 이상하죠. 현재형으로 했을 때 니은다 는다가 안 되면 빠밤 뭘다? 형용사다. 이걸로 했을 때 저는 제일 구별이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게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헷갈릴 때는 명령형, 청유형은 여러분 너무 혼동돼 있어요. 요즘 가수들 중에 노래 중에 시 중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형용사를 청유형이나 명령형 한 개 나오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는다, 니은다로 구별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어쨌든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을 동사라고 하고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를 형용사라고 한다. 이 두 개를 묶어서 용언이라고 한다. 왜냐? 얘네 둘은 활용하기 때문이다. 짜잔!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뭘 보실 거냐면요. 짜잔! 이 수식어를 볼 건데 수식어이란 말을 보기 전에 요거 먼저 볼게요. 자, 이 말들은요. 이 단어들은요. 아까 이름을 나타낸다, 이름을 대신한다, 수를 나타낸다, 움직임의 의미가 있다, 형의 의미가 있다 이런 거랑 달리 얘네는요. 역할로 그냥 바라볼 수 있어요.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 그런 체언을 꾸며주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 더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용언을 꾸며주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 용언을 꾸며준 역할을 단어들을 묶어서 자, 체언을 꾸며준 역할을 한다고 우선 내가 알려드려 볼게요. 사로 끝나는 말들이죠. 자, 사로 끝나는 것 중에 체언을 꾸며주는 거는요. 바로 뭐라고 하냐? 여러분, 우리가 머리에
머리에 쓰는 거를 면류관이라고 하죠. 면류관. 이 면류관은 이 관이 머리에 쓰는 거잖아. 관이. 그래서 이 체온의 앞에 온다고 해서 앞에 오면서 뭔가를 이렇게 형용해준 의미를 가지가 꾸며준다고 해서 관형사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 용언을 꾸며준 역할을 하는 단어는 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많이 봤죠. 관형사 부사인데 여기서 또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이래요. 선생님 체온이 뭐였더라? 체온이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용언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 갑자기 헷갈려요. 자, 체온 아까 뭐라고 했죠? 명사, 대명사, 뭐 있었죠? 하나 더? 수사. 용언은 뭐가 있었죠? 두 개. 용언 두 개. 활용하는 거 용언 뭐였었죠? 맞아. 동사, 형용사가 있었어. 얘네를 꾸며준 역할하는 단어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보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문장 안에서 꼭 필요한 성분은 아니에요. 나는 어제 자 이제 얘가 없다고 쳐볼게. 얘가 없어. 지워버려야지. 나는 어제 옷을 샀다. 문장 돼요 안 돼요? 되죠. 돼요.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사람이 저기 서 있다. 문장 돼요 안 돼요? 되죠. 되고 문장 나 국어 시험에서 문제 틀렸다? 문장 되죠. 되는데 이 옷 중에서도 어떤 옷?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 주고 싶을 때 이 뒤에 오는 명사 이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고 싶을 때 쓰이는 말들이 바로 얘네들이 바로 관형사입니다. 그러니까 관형사는 반드시 명사 앞에서 쓰이고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얘는 그래서 혼자서는 못 쓰이죠. 당연히 항상 뒤에 꾸며주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이 뒤에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형태가 변하는 건 딱 용언밖에 없어요. 얘는 형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문장에서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형태가 변하지 않고 이런 거죠. 그럼 부사 보세요. 부사는 보세요. 부사는요 용언을 꾸며줘요. 다시 말해 동사와 형용사를 꾸며줘요. 자 약속을 나는 지울게 지켜라. 서한이는 속담을 알아. 어제 학교에 갔어. 문제 없죠? 문장에서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꼭 필요한 성분은 아니에요. 꼭 필요한 말은 아니야. 그런데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싶을 땐 얘가 필요해. 얘가 필요한 거야. 자, 이렇게 필요한 거죠. 약속을 지키는 어떻게 지켜? 꼭 지켜. 속담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 많이 알아. 알긴 아는데 많이 알아. 뒤에 뒤에 말들을 꾸며주는 거죠. 꾸며주는 거. 그 뒤에 있는 용어는 꾸며주는 거. 그 가긴 가는 어떻게 갔어? 일찍 갔어. 일찍. 이렇게 뒤에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말들을 뭐라고 한다? 바로 이 말들. 꼭, 많이, 일찍.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부사라고요. 이 관형사 부사는 공통점이 뭐다? 같이 묶어서 수식해주기 때문에 뭐다 꾸며주니까 뭐라고? 수식언. 꾸미머미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한국어로. 근데 여러분 수식하다는 말은 좀 이제 익숙하시죠?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식언이라고 하고요. 꾸며주는 구실을 하고 형태 변하지 않고요.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관형사엔 조사가 붙을 수 없는데 부사에는 붙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나는 어제 새도 옷을 샀다 이런 말 없죠.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도 사람 이런 거 안 붙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서한이는 속담을 많이도 한다. 많이라는 부사에 도라는 조사 붙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제는 학교에 일찍도 갔네. 이렇게 조사가 붙을 수 있어요. 부사에는 조사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관형사와 부사입니다. 저는 이제 수업할 때 친구들한테 좀 이 관형사 부사를 애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웃기게 해주는 말로 중에 관체부용이라는 말을 이렇게 외우게 해요. 관체부용. 좀 웃기죠, 관체부용. 이건 관체부용이란 말 약간 전 중국어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 중국어처럼 하면 관체부용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관체부용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럼 관체부용이 뭐냐? 관형사는 체언을 꾸미고 부사는 용언을 꾸민다. 이렇게 외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유치해 보이지만 시험 볼 땐 되게 기억이 잘 나요. 관체부용 이렇게 외워버리면 관형사 체언 꾸미는 말, 부사는 용언 꾸미는 말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많이 왔네요.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좀만 힘을 내시고 우리 뭐 있죠?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7개 했어. 7개. 이제 2개만 더 하면 돼. 9개. 우리나라 말은요. 구품사거든. 구품사. 영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구품사를 알 거니까 기다려보세요. 자, 다음. 그럼 수식언 다음에 이 관형사 부사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맞아요. 관계연. 자, 관계연에 뭐가 나옵니까? 잘 보세요. 자, 얘네들은요.
체언의 뒤에부터. 잠깐 체언 아까 뭐라고 했죠? 세 개. 몸이 되는 말 세 개.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는 거. 체언 뭐였죠? 체언? 맞아. 명대수, 명사, 대명사, 수사죠. 이 체언의 뒤에부터 혼자 안 씁니다. 붙어서 다른 말과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 주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거를 바로 뭐라고 하느냐? 사는 산대 무슨 사? 조사라고 해요. 조사. 여기 보세요. 유리 오늘 학교 일찍 왔다? 이렇게 해도 말이 되긴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유리가 오늘은 학교에 일찍 왔어. 이렇게 유리 가가 붙으니까 문법적인 관계란 말이 뭐냐? 주어가 됐네. 학교에라는 말이 붙으니까 부사가 됐네. 하고 다른 말과 문법적인 관계 나타내 주거나 특별한 뜻을 더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리가 오늘은 학교에 일찍 왔어요, 여러분. 오늘은. 그러면 이거 잠깐 얘 지워볼게요. 찌리리. 파란색 할 건데. 오늘은 이라는 은 보세요. 유리가 오늘은 학교에 일찍 왔어.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평소에는 맞아. 평소에는 일찍 안 왔어. 그런데 오늘은 오늘 전에는 안 하다가 오늘 일찍 왔다는 어떤 특별한 뜻을 더해준다는 거죠. 이게 이런 거 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얘가 도로 바뀌었다 생각해보세요. 유리가 오늘도 학교에 일찍 왔다. 그럼 이 도라는 조사는요. 평소에도 어떻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뜻을 더하는 거. 이렇게 쓰이는 거를 다 조사라고 불러요. 여기 보시면 체언 뒤에 붙은 것들 찾아내시면 다 조사예요. 볼까요? 찾아볼까요?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이렇게 체언 뒤에 붙는 거. 요 체언 뒤에 붙는 요 말들이 다 조사예요. 게임만 하지 말고 책도 좀 읽어라. 이런 말들 다 조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사에서 여러분 앞에 나왔지만 체언 뒤에 붙는 게 일반적인데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죠? 부사 뒤에도 붙을 수 있다고 했어요. 맞아. 부사 뒤에도. 그래서 유리가 오늘은 학교에 일찍도 왔다. 이렇게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조사예요. 유리가 오늘은 주어 헷갈리나? 유리가 오늘은 학교 일찍도 왔다. 이 도도 특별한 뜻을 더해준 조사잖아요. 근데 체언이니까 일찍이 조사이 아니라 부사거든요. 부사 뒤에 붙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조사라는 것들은 명사, 대명사, 수사, 왜 이래? 수사, 부사 이런 거 뒤에 붙는다는 거예요. 붙어. 홀로 쓰일 수 없지만 얘는요 잘 떨어지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하거든요. 얘네들 뒤에 붙어서 관계를 나타내주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을 하나 해야 돼. 바로 얘예요. 얘. 빠바밤. 너무너무 어려운 거. 자, 이런 거예요. 나는 학생이다. 자, 나는 학생이다. 학생이다. 자, 그럼 보세요. 학생이란 말이 뭡니까? 학생이란 말은 명사예요. 명사. 근데 명사 뒤에 붙었네요. 얘가 명사 뒤에 붙었어. 그럼 얘는 조사잖아. 그쵸? 근데 조사인데 조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아야 되잖아. 그런데 학생이다라고만 쓰여요. 얘는 학생이고 또 뭐 반장이야, 회장이야. 반장 옛날 80년대 말 나왔어. 반장이야, 회장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학생이고 고로 바뀌죠. 학생이며 학생이니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얘는 뭐예요? 형태가 변하죠. 형태가 변한다. 형태가 문장에서 그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되죠? 활용한다라고 했죠. 활용한다. 그래서 이 유일하게 서술격 조사 이다는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OX 맞아요. X예요. X. 그리고 활용하는 거에는 동사랑 형용사만 있다. OX X예요. 맞아요. 활용하는 거에는 동사, 형용사, 왜 이래?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모두 다 활용합니다. 이렇게 활용하는 것들이 세 가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조사는 원래 형태 변하지 않는데 서술격 조사 이다만 예외적으로 형태가 변한다, 활용한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조사, 가, 에, 은, 을, 만도 이런 게 조사예요. 자, 품사 기억하셨죠? 아이고, 숨 찼어. 이제는
넘어가서 자, 독립원. 너무 쉬운 거 왔어요. 이 독립원이 제일 쉬워. 자, 독립원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 어떤 말들을 말하냐? 바로 감정을 넣어서 말하는 놀람, 느낌, 부름, 대답의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뭐라고 하냐? 사는 산대 무슨 사냐? 놀랐죠? 감탄사라고 불러요. 감탄사. 자, 놀랐어. 놀랐어. 어머! 이런 거. 그다음에 불렀을 때 대답하는 거. 네. 제가 조회장인데 네. 이런 거 부르는 대답. 야. 이거 부름이죠. 야. 이거 다 이제 감탄사예요. 그다음에 어머! 이런 거. 어이쿠. 헐. 허걱 이런 거 다 감탄사예요. 여러분 이거를 수업 시간에 할 때 감탄사 돌아가면서 얘기해 보게 하면 애들 제일 좋아하는 게 감탄사야. 놀람, 부름, 대답 의미니까 여러분이 놀랐을 때 쓰는 말들이 다 감탄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감탄사들이 많이 국어사전에 등록됐을 거예요. 이전에 없던 헐 감탄사죠. 이런 감탄사들. 이 감탄사는요. 자,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문장에서 사용될 때 형태가 변하지 않고 홀로 독립적으로 쓰여요. 다른 문장 성분과 관계없어.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이 선생님 이거 해도 돼요? 그래서 내가 네 끝났죠. 네 이걸로 끝났어. 그냥 끝나서 혼자도 쓸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독립원이라고 말하고 얘는 문장 안에 형태가 변하지 않고요. 조사와 결합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뜨거 할 때 또 뜨거. 내도 이렇게 쓰이 조사랑 결합하지 않습니다. 이 특징들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구품사 기억해 볼까요? 이름을 나타내는 거 뭐였죠? 명사, 그쵸? 명사.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거 대대대, 대명사. 수를 나타내는 거 수사, 움직임, 동사, 상태 성질, 형용사. 그 다음에 얘네를 꾸며준 거 관체부용, 저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 그 다음에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 그쵸? 그 다음에 체언의 뒤에 붙어서 관계를 나타내주는 조사. 그런 거 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혼자서 쓰이는 놀람, 부름, 대답 이런 거 쓰는 감탄사. 이렇게 해서 총 9개의 품사가 있고요.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거 왜 안 나와? 파란색. 짠. 얘는 문장 안에서 역할이 같아서 얘네들 체언, 얘는 용언, 얘는 수식언, 얘는 관계언, 얘는 독립언. 이렇게 쓰일 수 있고요.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냐 변하지 얘만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 나머지는 불변어. 이렇게 해서 기준을 3가지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이제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린 잘할 수 있어. 하나씩 넣어볼게요. 자, 이 정도 두께 해볼게요. 자, 우리 같이 해봅시다.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 명사. 그런 이름을 대신하여 쓰는 말 뭐였죠? 맞아요. 대명사. 그 다음에 수를 나타내는 거, 차례 나타내는 거 뭐죠? 수사. 그런 거 움직임 또 움직일 동자 동사. 상태나 성질.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워. 형용사. 그러면 관체부용, 관체언 앞에서 관체관형사. 체언 꾸며주는 말. 부용, 용언 앞에서 부사. 그쵸. 문법적 관계나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거. 체언 뒤에 붙는 말. 부사 뒤에 붙는 거기도 하죠. 조사. 부름, 느낌, 놀람, 대답. 놀랐죠. 감탄했어. 감탄사. 이렇게 붙일 수 있고요. 얘네 공통된 성질에 따라서도 우리 할 수 있었죠. 얘네는 몸이 되는 기능 체언, 얘는 활용하고 형태가 변하니까 용언, 얘는 꾸며주니까 수식언, 얘는 관계를 나타주니까 관계언. 각각의 얘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어. 너무 잘한 것 같아. 고생하셨어요. 이제 품사송 한번 볼까요? 별걸 다 하죠. 품사송. 자, 품사송은 이런 노래예요. 마위돌 깨뜨려 돌덩이 깨뜨려 돌멩이. 이 노래를 이제 품사로 붙여보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알면 이름 정도는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숫자를 나타내는 수사, 이 셋은 몸체라서 체언, 랄라 이거 뺄게요. 체언 뒤에 붙는 조사 관계언,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 관형사와 부사는 수식언, 랄랄랄랄 이런 거예요. 그 다음 3절 느낌 놀란 감탄사는 독립언,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비동사, 상태나 성질은 형용사, 동사와 형용사는 용언.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끝! 품사송 다 같이 불러봅시다. 시작! 이제 다음 시간을 말씀드릴 차례네요. 차시 예고. 품사를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어저께, 바로 그저께인가? 지금 중간중학교, 배화여고, 대성고등학교 다니는 선배들이 이제 지난 달에도 오고, 어제도 오고 했는데요.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1학기 이제 기말중간 봤는데, 고등학교 가서, 선생님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이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 거 있죠. 고1 때 보니까, 유음화, 비음화 이런 거 나오고요. 그리고 한글 맞춤법 이런 거 나와요. 그리고 품사 같은 거 기본으로 다 알아야 돼요. 시험에 모의고사에 막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품사가 지금 중3의 단원이 아닌데도 선생님들이 정말 학생을 생각하는 진관적인 국어과 선생님들이 여러분 위해서 특별히 품사 강의를 했어요. 이거 그냥 들으시면 안 되고요. 정말 제가 오프라인 계약하면 학습지 나눠드릴 건데 빈칸을 얼마나 잘 채우는지 볼 거예요. 잘 공부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품사를 알아야 우리가 지금 다음 시간에 외울 3단원 문장과 글쓰기 문장의 짜임에 이 부분을 문장의 짜임 부분을 여러분이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문법은 약간 계단같이 단계적이어서 앞에 문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문법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품사 꼭 기억하시고요. 문장의 짜임 다음 시간부터 강의 올라갈 거니까 잘 들으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118쪽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온라인 저작권 지켜주시고요.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두 안전하게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히 계세요.